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보수적인 시댁과 이별에 성공한 40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여자예요. 옛날 사람들은 보통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그것보다 더 심했어요. 남편은 3대 독자이고 시부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밥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런 결혼을 했냐고들 해요. 그때는 시부보다 남편을 더 믿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일찌감치 창업을 해서 독립하게 된 경우였고 남편은 그 근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상냥하고 부드럽고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요. 저의 친부는 술만 마시면 사람을 때리는 개차반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머리로 떠올리기도 싫어요. 그런 친부와 정반대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트러블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언제나 나긋나긋한 말투를 썼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남편도 문제가 있었어요. 줏대가 없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제가 남편 목만큼 뚝심이 있었으니 그때는 이마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그리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시부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래, 아가씨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아가씨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워낙 귀한 손이야. 3대 독자야, 3대 독자. 그런데 아가씨처럼 부모 없는 여자한테 장가 간다는데 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소? 그리고 아가씨는 일도 하잖아. 자기 가게다 뭐다 말만 좋지 남편 아래로 알고 내줘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살다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키지 않고 싶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맞벌이가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제가 안 벌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다니는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일도 안 하고 내조나 하라는 말을 들으니 당황했죠. 게다가 그 고압적인 자세가 저희 친부를 닮아 있어서 저도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죽은 부모를 되살려올 수도 없고 제가 일으킨 가게를 접을 생각도 없으니 여기서 갈라지는 수밖에요. 그렇게 시부모를 뵈러 간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쫓아와서 제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 생각하면 결혼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그 시부를 보고 살 생각을 하니 선뜻 내키지가 않았어요. 원래 부모가 싫어하는 결혼은 하는 거 아니라잖아. 일단 생각 좀 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저는 그 말을 번복해야 했어요. 속이 안 좋고 울렁거리더니 생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워낙 불규칙적이라 애가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산부인과에 가보니 이미 8주였어요.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더군요. 그 길로 남편을 찾아가 말했어요. 애가 생겼다고요. 남편은 뛸 듯이 좋아했어요. 자기가 아빠가 된다는 것도 저와의 결혼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모두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주째 되는 날 시댁에 다시 갔어요. 아버지, 저 이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할 겁니다. 이 사람 제 아이 가졌어요. 그것도 건강한 아들이에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시부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들을 가졌다는 말에는 크게 한바구음을 짓더군요. 아들? 진짜 아들 맞다고 하던? 네, 16주에 이미 아들인 거 확인했고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아들이 확실하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을 지그시 보던 시부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손 귀한 집안의 아들을 먼저 안겨주다니 이 결혼을 허락 못할 것도 없지. 내가 저번에 그렇게 말한 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늙으면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법이야. 안면몰수한 시부의 상냥한 척에 저도 웃는 척하며 말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 아가 너는
당분간 우리 손주 안 아프게 출산에만 힘쓰도록 해라. 본인 신고는 오늘 가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시부의 허락을 얻어 저희는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어요. 아이만 생각하라며 일도 그만두길 원했던 시부였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 보니 크게 뭐라고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때가 제 결혼 기간 중 제일 스트레스 덜 받았던 때였을 거예요. 당시 제 가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고 돈도 꽤 벌고 있었어요. 남편 수입보다 더 많은 순수익을 벌어들였으니 생각보다 꽤 괜찮은 편에 속했죠. 그래서 가게를 그만둘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든 잘 키워서 돈을 더 벌어서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기 없고 가게에서 계산대를 지켰어요. 저 대신 일해줄 직원 한 명 뽑고 저는 아이를 안고 가게를 지켰어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도 육아도 모두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아기는 아기대로 이쁘고 가게는 가게대로 좋았으니까요. 30대 중후반 치고는 건강했던 몸도 한몫하긴 했죠. 체력이 웬만한 여자들보다는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돌잔치를 할 무렵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잔치하러 올라온 시부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 우리 손주 데리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시댁에 내려오거라. 어차피 요새 일도 없을 거 아니냐. 아버님, 주말은 제가 시간이 없어요. 평일은 아기도 어린이집 가야 하고요. 어린이집이라는 이야기에 시부가 깜짝 놀라더군요. 또 이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1살밖에 안 된 애를? 정신이 있는 거냐? 우리 귀한 장손 어린이집 보냈다가 병이라도 옮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만둬. 그리고 너도 일 그만두고 애나 봐라. 그 가게 그것도 정리하고. 애비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충분해. 아버님, 무슨 걱정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맞벌이 아니면 생활비가 안 돼요. 애가 생겨서 돈 들 곳도 많은데 가게까지 없으면 정말로 저희 아무것도 못해요. 네가 아꼈으면 될 일이야. 아무렇게나 돈 펑펑 쓰니까 돈이 모자라다고 하지. 아껴서 필요한 데만 쓰면 돈이 왜 없겠어? 시부는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자기 아들이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이 버는지도요. 그렇다고 시부 앞에서 남편 기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너 가게 일 바쁘다고 내줘도 못하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침 저녁 꼬박꼬박 해먹이고 안 아프도록 집에는 신경 안 쓰도록 해줘야 한다고. 가만 보니 요새 전화할 때마다 골골대는데 그거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내조를 잘하면 애가 아플 일이 있겠어? 정말 억울했어요. 남편이 여름 감기에 걸린 이유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에어컨 바로 아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그런 거였거든요. 애를 봐줬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제 탓으로 몰아가는 시부에게 화도 났죠. 저는 시부의 그런 모습에 남편을 시부 옆에 세워두고 애 분유 먹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시부 잔소리를 듣기 싫을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곤 했어요. 시부는 제게 하루에 한 번 전화해서 일을 그만두라며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쯤 시부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대로 아무 연락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제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여보, 혹시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이런 말하기 민망하긴 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와 남편은 통장을 합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차 대출금과 아파트 공과금 정도를 맡았고
저는 생활비를 담당했어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는지 지금 당장 아버지 살고 있는 집 날아가게 생겼어.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빚이 거의 2억이래. 지금 그 빚을 갚아달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아버지 살고 계시는 지방 아파트 팔면 2억 좀 더 나와. 그걸로 빚 갚으면 살 곳이 없으시니까 집을 하나 해드렸으면 하는데 그거보다 싼 걸로. 사실 나는 우리 집으로 모셔도 되기는 한데 그건 당신이 싫잖아. 눈치를 보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그 꼴 보기 싫은 시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아버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증을 선 거야? 빚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당신은 모아둔 돈 없어? 미안. 나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라도 보탤게. 10년 넘게 같이 살며 고작 1,000만 원 모았다는 것도 열이 받았지만 시부가 친 사고에 비하면 화낼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와줄게. 대신 집은 내 명의로 살 거야. 내가 돈 내는 거니까. 그걸로도 괜찮으면 도와줄게. 10년을 넘게 일하며 모아놓은 돈을 시부에게 써야 한다는 건 너무 아까웠지만 제 명의라면 남는 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여보, 고마워. 아버지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남편은 좋은 소식을 시부에게 전하러 갔고 저는 속이 쓰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제가 해준 걸 알면 시부가 더 이상 제게 잔소리를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시부가 제게 빚을 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시부가 아파트를 팔아 친구의 빚을 갚고 저는 그 사이에 봐두었던 2억짜리 집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 날 모른 척하고 있기도 뭐해서 남편과 함께 이사를 도와주러 갔어요. 그런데 시부가 저를 보더니 또 잔소리를 하더군요. 너 여태 일하고 있어? 내가 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냐? 남의 손에 애 맡기는 게 그렇게 좋아? 나 같으면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맞벌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지? 이거 봐라, 이 집, 네 남편이 해준 거야. 네 남편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일을 해? 당장 푼돈 버는 일 그만두고 아들 내줘나 해. 그리고 이참에 애나 하나 더 낳아라. 빚보증 잘못 써서 평생 일군 집 한 채 다 날린 시부가 집 사준 사람한테 푼돈 그만 벌고 애나 낳으라는 말을 들으니 순간 머리가 획 돌더라고요. 아버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 집에 이사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잊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집 제 명의로 제 돈 주고 산 집이거든요? 한 번만 더 남편 내조해라 일 그만두라 말씀하시면 저 지금 당장 이 집 팔아버릴 거예요. 제 말에 시부가 깜짝 놀란 얼굴이 되더니 급기야 울그락불그락 씩씩대기 시작했어요. 애비야,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너 이 집 네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애미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그게요. 실은 저도 돈을 조금 보태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제 돈이라고 했어요. 제가 모은 돈에 아내가 모은 돈 합해서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가 보탠 돈이 얼마야? 1,000만 원이요. 남편 대답에 시부가 이마를 짚더니 그 자리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며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너 지금 당장 나 따라 들어와. 시부가 귀신 같은 얼굴로 말하자 남편놈 얼굴이 완전 울상이 되더군요. 벌벌 기며 시부에게 변명하는 남편을 보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왔어요. 남편에 부딪히고 싶지 않은 성격은 시부와의 트러블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도 이야기할 때 와이프 돈이라고 하면 시부가 화낼 것 같으니 적당히 자기 돈을 더 많이 내고 아내는 조금 보탰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였더라고요. 시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만한 돈을 마련한 아들의 능력을 높이 사서 저한테 이걸 빌미로 일을 그만두라고 잔소리한 거고요.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아들이 그만큼 만회하고 있으니 저한테 큰 소리 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이번에 시부가 체면을 구겼으니 저 보기가 좀 꺼려졌을 테니까요. 그런 와중에 오히려 저한테 더 큰 소리 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런다고 이미 망한 이미지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빚보증 섰던 게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안방으로 끌려 들어간 남편은 시부에게 먼지 털리도록 맞고 욕을 한 바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웃긴 건 시부가 나한테 무례하게 군 건데 애먼 남편 놈만 혼내고 저한테는 사과 하나 없던 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시부가 저한테 잔소리 전화를 한 통도 안 했거든요. 큰 돈을 썼지만 일단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으로 묶여있고 시부의 잔소리까지 막아줬으니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자고 저 편한 대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부의 일이 어떻게든 해결되고 그 뒤에는 정말 마음의 평화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지 한창 가게가 잘 되던 중에 감염병이 터진 거였어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무덤을 만들던 그 질병은 저희 가게도 휩쓸었어요. 동네 손님 위주의 배달을 하지 않던 저희 가게는 그야말로 매출이 직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추락이 아니라 터진 직후에는 0이었죠. 가게를 접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야 했어요. 그래도 배달을 적극 활용하면서 조금이나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나가는 돈이 있으니 그 정도 벌어서는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없었어요. 팔아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모아둔 돈이라도 수중에 있었다면 차라리 싹 다 접고 새로 시작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아둔 돈을 시부집 사느라 다 썼으니 남은 것도 없었어요. 여보, 가게 지금 너무 어려워. 혹시 모아놓은 돈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모아둔 돈 없는데. 그만큼 힘들어? 당분간은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월급에서? 그 부분에서 남편이 아주 크게 놀라더군요. 솔직히 남편 반응에 실망이 컸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고민해주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기 월급에서 생활비 써야 한다니 그제야 놀라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내 가게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생각해줄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여보, 사실은 나 돈 진짜 한 푼도 없어. 지금 들어오는 월급도 대출로 다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무슨 대출? 신용대출? 대출을 왜 받았어? 이때까지 내가 생활비 다 부담해서 당신 돈 쓸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게 나도 생활비 좀 벌어보려고 코인 했거든. 코인이라는 말에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코인의 마지막이 대박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 말을 이 최악의 순간에 들으니 마치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출 받아서 코인 했으면 다 빼면 되잖아. 손 털고 나오면 그만 아냐? 제발 별거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볍게 말해봤는데 남편 얼굴 표정은 별거 아닌 얼굴이 아니었어요. 잔뜩 눈치를 보는 그 표정을 제가 모를 수가 없었죠. 사고를 치기는 쳤구나.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다그쳤죠. 설마 마이너스야? 얼마나 마이너스인데? 대출을 왜 받은 건데 있는 돈으로 한 거 아니었어? 그게 대출을 여러 군데 받았어. 차 담보로 대출 받고 또 있지? 그게 집 담보로 대출도 받고. 뭐? 집은 공동명의인데 무슨 대출이야. 내 허락 없이 대출 못하잖아. 그게 대출한 곳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었거든. 물어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서 했는데 되더라고. 당신이 알면 당연히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받아서 코인했는데 처음에는 맹세코 진짜 수익률 좋았어. 당장 대출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더니 수익이 지금은 많이 마이너스라서 그냥 두고 올라올 때쯤 파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미쳤어. 정신 나갔냐고. 지금 우리 생활비 당신 월급으로 다 충당해야 돼. 그런데 그 돈으로 대출 갚으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아? 지금 당장 다음 달 나가야 할 돈도 어마어마한데 당신까지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 거야? 나라고 나쁜 생각으로 그랬겠어? 나도 당신한테 도움되려고 그런 건데 애 크면 돈도 필요할 것 같고 일 그만둬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일을 왜 그만둬? 지금 당신 일 그만두면 우리 다 망하는 거 알지? 허튼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딱 붙어 있어. 이럴 때는 월급쟁이가 제일 좋아.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완전 죽기 일보 직전인 거 알지? 그렇게 말하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타이밍에 일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당신 설마 일 그만뒀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더니 남편 놈이 우물쭈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나 회사에서 해고 될 것 같은데. 뭐? 하룻밤 안에 폭탄 발언을 이만큼 많이 들을 줄이야. 정말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는 것이 심장마비가 올 것처럼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나중에야 그게 화병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때는 정말 제가 뭔가 잘못될 것만 같았어요. 해고를 당신이 왜?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도 아무 말 없다가 다그치자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회사에서는 근무 태만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일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좀 생겼거든. 근데 그게 완전히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걸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확인을 잘못한 것도 있고 내 책임만은 아닌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라. 그만. 나한테 설명하지 마. 더 들으면 진짜 졸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거야? 아니면 곧 해고를 당한다는 거야? 일단 이달 말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며칠 남지 않았더라고요. 말일까지. 미쳤어. 가게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그런 짓을 저질러?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지금 집도 반은 날아갔고 차도 대출금 못 갚으면 날아가는 거야. 무슨 정신으로 이런 미친 짓을 저질렀어? 내가 힘들면 당신이라도 버텼어야지. 해결 방법이 왜 없어?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내려가자. 거기 내 고향이잖아. 친구가 일자리 소개시켜준대. 지금보다 월급도 훨씬 괜찮고 우리 사는 집 팔고 나면 매매금의 반은 건질 수 있을 테니까 그걸로 자기 거기서 가게 하면 되고 살 곳은 어차피 아버지 집이 당신 명이니까 거기서 살면 되잖아. 나더러 지금 합가하라고 하는 거야? 멀쩡한 집 반토막 내놓은 주제에 나더러 내 집에서 식모살이 하라고? 여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가보자.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아니, 왜 내가 여길 놔두고 거기를 가?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 좀 해봐. 냉정하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안 간다고. 거기서 시아버지랑 같이 살 생각 절대 없어. 그리고 그 집 평수가 6사람이 살 수 있는 평수야? 애들 데리고 어떻게 거길 들어가? 그럼 여기서 망할 거야? 여보, 딱 한 번만 갔다 오자. 응? 아니, 그냥 나들이 간다 생각하고 가. 알았지? 결국 그 주의 주말에 남편은 억지로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안 가겠다며 버티는 저를 끈질기게 설득하는 남편 때문에 시댁에 한번 다녀온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쁜 상태로 들른 곳이라 표정 관리가 정말 하나도 안 되더군요. 남편이 잠시 시모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부가 저를 안방으로 잠시 부르더군요. 들어가 앉으니 시부가 제게 넌지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 가게에 문제가 있다지? 아무래도 요즘 가게 하는 게 힘들겠구나. 우리는 괜찮으니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나도 많이 늙었고 슬슬 며느리 수발 받을 때도 됐지. 갑작스런 수발 이야기에 제가 화들짝 놀라 반문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자 시부는 오히려 다 안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다 아니까 모른 척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겠지. 이러면 어떻겠냐? 우리가 너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이 집 네 명의에서 우리 아들 명의로 바꾸는 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듣다 보니 점점 더 가관이었어요. 뜬금없이 수발 이야기와 명의 변경이 왜 튀어나온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 집에 내려온다는 걸 남편이 미리 말했다 하더라도 이 집이 네 명인데 왜 시부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제게 문제가 생기면 시댁 팔고 급한 불 끄면 그만인데 말이죠. 남편 부탁과 시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수발을 들으라느니 명의를 변경하라는 말을 들으니 경황이 없었어요. 아버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집 명의 남편 앞으로는 절대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있는 집도 난리가 났는데 무슨... 그리고 저희 같이 살 생각으로 내려온 거 아니거든요? 제 말에 시부가 더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나 이내 괘씸하단 듯한 표정을 하며 오히려 제게 호통을 치더군요. 같이 살 생각으로 내려온 게 아니야? 야, 사람이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야지. 가게 망해서 대출 다 끌어쓰다가 결국 망해서 여기로 내려오는 주제에 거절이 웬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조신하게 집에서 남편 내조나 하면서 살아.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지금도 봐라. 너 가게 하다가 망해서 지금 우리 아들 발목 잡고 있잖아. 어디서 뻗대고 있어?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뭐가 잘나서 남편도 모자라 시아버지를 아래로 봐? 호통 소리에 남편과 시모가 안방으로 허겁지겁 들어오더군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시부가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도 안 갔고요. 마치 제가 잘못해서 여기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요. 가게가 망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남편에게 여기 올 생각 없다고 말했는데 시부는 제가 여기 올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은 거 생각하면 이 집을 우리 아들한테 주고서라도 사죄를 해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이 집 사주고 이게 온전히 네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네가 일을 했을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돈도 다 떨어졌고 내 아들 앞날 막은 것만으로도 이 집은 네 것이 아니라 내 아들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가만 보니 제가 남편이 한 짓을 모조리 뒤집어 쓰고 있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시부 말을 요약해보면 내가 내 돈으로 이 집을 샀지만 내가 사고를 쳤으니까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이제 더 이상 내게는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겠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는 중간에 뛰쳐들어온 남편놈 얼굴을 삐딱하게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눈치만 살피고 있더군요. 이 남자가 중간에서 자기가 한 짓을 고스란히 제 잘못으로 돌려놨고 그 이야기를 시부가 철석같이 믿고서는 저를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부도 시부지만 남편에게도 정말 이번만큼 심각하게 실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내려놓고 제 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가서 말했죠.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당신이 무슨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지? 2번 말 안 해. 원래대로 다 돌려놓으면 합의, 못 돌려놓으면 소송이야. 집에 갈 테니까 넌 오지 마. 올라오면 내 손에 죽는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돌아서는데 시부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그래, 이혼해라. 다 네 탓이니 집이랑 손주는 놔두고 꺼져. 집안의 온갖 문제는 다 일으켜놓고 네가 뭔데 먼저 이혼을 하라 말아야? 시부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어요. 궁금한 건 아버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집으로 온 저는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장부터 남편에게 보냈죠.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 놈이 놀라 집으로 냉큼 올라오더군요. 그것도 시부를 달고서 말이죠. 여보, 이거 뭐야?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왜 우리가 이혼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봐. 응?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 충분히 이성적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해야겠어. 도저히 용서 못하겠으니까. 사내 놈이 돼서 여자한테 무릎이나 꿇고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네가 말해봐라. 우리 아들이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소송이야? 아직 못 들으셨나 보네요. 아드님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부에게 말해줬어요. 아버님, 제 가게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 망한 것도 제 탓이 아니고요. 집이 공동명의인데 이 사람이 저 몰래 집 담보로 대출받았고요. 자기 지분만큼 대출받은 거라 이 집은 반쪽짜리 집이 됐고 남편 몫은 없어요. 대출만 남았거든요. 팔아도 대출금 빠지고 나면 남편한테 돌아갈 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담보대출이라고 들었고요. 신용대출도 있답니다. 그 모든 대출을 왜 썼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그 잘난 비트코인에 썼대요. 지금 수익은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답니다. 근무 태만에 회사 일처리 잘못하는 바람에. 뭐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망해간다는 제 가게요. 아버님이 사시는 그 집만 팔면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집도 절반 날아간 것만큼 보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이 집 팔아버릴 거예요. 그래야 저놈 때문에 망해가는 집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가 진짜로 그런 짓을 했다고? 네가 우리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 다 네 마누라 잘못이라며? 마누라가 이것저것 대출 끌어다 써서 우리 집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제 예상대로였어요. 남편놈은 시부에게 이 모든 상황에서 잘못은 와이프라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조금도 꺼내지 않고 아내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니 시부는 기세등등해서 자기 본심을 그대로 저한테 드러냈고요. 그때 본심을 숨기고 저한테 잘해줬다면 저도 모르게 시부에게 잘해줄 뻔했어요. 속으로 여전히 저렇게 정신 나간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남편 반응이었어요. 왜 때려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제 잘못인 거 알았으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한테 화내고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산다고 또 혼내실 거였잖아요. 그리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버지가 허튼 소리 하는 바람에 다 망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공동명의니 수발을 들라느니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혼하게 될 일은 없었다고요. 다 아버지 탓이에요. 아프다고요. 그만 때리세요. 이놈이, 너는 더 맞아야 해, 이놈아. 어디서 거짓말할 데가 없어서 아비한테 거짓말을 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몰라요. 그거 다 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저한테 덮어씌울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10년 가까이 데리고 산 남편의 모습에서 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보인 건 착각이었을까요? 아들은 애라서 그렇다 존 치지만 이 남자는 이 나이 먹도록 철은 어디로 빼돌렸을까요? 한바탕 남편놈 등짝을 두들겨 패던 시부가 힘이 빠진 듯 후회 가득한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아가, 정말로 그 집 팔 생각이냐? 네, 당연히 팔 거예요. 그 집을 팔아야 집도 살리고 가게도 살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팔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냐? 나는 정말로 몰랐다.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줄은. 그리고 나한테 그런 거짓말 할 줄도 몰랐어. 이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냐? 남편이 거짓말한 건 아버님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그 거짓말에 휘둘린 건 아버님이잖아요. 설사 제가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가족이면 어떻게 된 일인지 괜찮은 건지 먼저 물어봐야 정상 아닌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도움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냐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이렇게 화가 나고 열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버님한테 더 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제 가게 망해간다는 말하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뭘 요구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수발도 들고 집도 남편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겨우겨우 살아난 사람한테 다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요? 아버님이 하신 행동이 그런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으니 더 용서 못하는 거고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네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다면 아들을 혼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 내 탓이 아니야. 제 말에 시부가 눈을 질끈 감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열심히 현실 도피를 하더군요. 시부가 말을 끊자 이번에는 눈치만 살살 보던 남편놈이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나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봐줘. 아니, 이혼하더라도 아버지 살고 있는 집만은 그냥 놔둬주면 안 될까? 우리 식구들 지금 당장 갈 곳도 없어. 이 일의 시작이 뭔지 몰라? 아버님이 빚 보증 잘못 써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분 찾아가서 돈을 받든지 그 집에 어거지로 끼어 살든지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지 나한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당신하고 잘해볼 생각이 놀랍게도 전혀 없거든.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솔직히 이번에는 당신한테 더 실망이야. 너야말로 진짜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 집 나 몰래 대출받은 것도 정말 배신감 너무 느꼈고.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이렇게 구차하게 매달리지도 마. 당신 얼굴 보면 있는 정도 다 떨어지니까. 여보, 나 진짜로 직장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당신까지 잃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직장은 당신 고향에서 다닌다며. 친구가 소개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이 왜 불쌍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게 모두 당신 때문인데 뭐가 불쌍해? 그게 소개시켜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집이랑 가게 다 팔고 오면 돈이 좀 남으니까. 그 돈으로 여기서 당신 장사하고 나도 장사하는 거 도울 생각이었어.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할 줄 정말 나는 몰랐어. 아버지하고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래, 아버님이 그런 말 한 거는 아버님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른 짓을 모조리 내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에 대해서는 너랑 이야기해야 하는 거지. 솔직히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실망해 본 적이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말하고 다닌 거야? 내가 싫었어? 같이 살기 싫었니? 그러면 그냥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조용히 이혼해줬을 텐데 꼭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서 시끄럽게 해야 했어? 여보, 내 의도는 정말로 그런 게 아니었고 모든 게 오해였잖아. 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오해. 오해는 무슨? 이런 게 뭔 줄 알아? 다 알고 엿먹인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오해?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가 뻔하지 않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제 당신이 그 어떤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해. 믿을 생각도 없고. 한바탕 퍼붓고 나니 속이 정말 시원하더군요. 게다가 시부가 보는 앞에서 다 퍼부으니 정말 너무너무 홀가분했어요. 시부와 남편의 그 절망스러운 표정과 정반대로 저는 편안한 표정을 짓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 모든 사태를 원상태로 돌릴 수 없었던 남편놈은 당연히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양육권, 친권, 위자료도 모두 제게 유리하게 소송이 끝났어요. 전 남편은 집안 경제를 파탄냈다는 것이 크게 먹혀 들어가서
위자료 책정에 큰 도움이 됐어요. 시부와 남편이 사는 그 집도 팔려고 했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뻔뻔하게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소송 걸었어요. 퇴거 소송이요. 소송 걸고 나니 또 전화기 불나도록 끊임없이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나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내 연락은 안 오고 소송을 하니 강제 집행이 돼서 결국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시댁집을 팔고 남편이 대출을 받았던 저희 집도 팔았어요. 그리고 가게 근처에 작은 평수의 집을 사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사했죠. 사실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옮겨봤어요. 직장과 집이 가까우니 생활권이 모여서 애들 보기는 더 편했어요. 가게는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다시 뽑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깨달은 건데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제 생활에 크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은 가족으로서 집안일에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던 걸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보내면서 전 남편과 시부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게에 찾아온 의외의 손님에게서 그 사람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손님은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시모와는 좋은 사이도 그렇다고 나쁜 사이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는 저도 시모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모는 시부의 등살에 밀려 입도 뻥끗 못하고 죽어 지냈고 저는 저대로 시부가 싫어 시댁에 자주 들리지 않으니 시모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시모가 불쑥 저희 가게를 찾았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별거 아니다. 근처 지나가는 김에 들렀어. 사실 나도 얼마 전에 너희 시아버지, 아니지, 내 남편이랑 이혼했어. 이렇게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했다.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보증 잘못 써서 집 잃고 며느리한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또 그 며느리가 해준 집을 잃었지. 그런데도 똑같더라고. 나한테는 여전히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거 있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말이지. 들어보니 처음에는 시모가 허드렛 일을 하며 두 사람을 먹여 살린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두 부자가 하는 행동에 열받아서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와버린 거고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님 연세도 많은데 일하시려면. 근데 의외로 일하는 건 너무 좋더라. 내 돈 벌어서 눈치 안 보고 내 돈 쓰는 거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 여태껏 남편 등살에 바깥 일이라고는 못 해보고 살았거든. 매번 남편이 주는 돈으로 아껴가며 생활하고 모자라면 친정에 빌려 쓰고 돈 생기면 갚고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 그러다 보니 돈을 쓸 때마다 눈치가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지. 그럼 어머님은 아예 따로 사시는 건가요? 그래. 속 답답해서 같이 못 살겠더라고. 자식놈은 대출도 못 갚으면서 집안에서 탱자탱자 놀기 바쁘고 남편놈은 예전처럼 어디 가서 거물 흉내내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그런데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흉내를 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얼마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까지 했어. 그것도 나한테 시키더라. 동네 소문난다고. 겨우겨우 얻은 월세방인데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다른 동네 가자면서 떼를 쓰는 통에 아들놈이 데리고 이사 갔다고 하더구나. 그 인간은 여전히 정신 못 차렸어. 그래도 아들놈은 정신이 돌아왔는지 인력사무소 다닌다고 연락 왔었어. 멀쩡한 직장 그대로 계속 다녔으면 이런 힘든 일 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그 생각만 하면 참, 우리 아들놈도 자기 무덤 열심히 판 거지. 너처럼 돈도 잘 벌고 자식들한테도 잘하고 시부모한테도 잘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모자란 짓을 해서 이혼을 당해?
나 같아도 이혼이지. 내 자식인데도 이렇게 미운 거 보면 지 아버지랑 똑 닮아서 그런가 봐.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는 시모를 보니 두 사람이 잘 못 지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어요. 동네에서 떵떵거리며 3대 독자인 걸 무슨 벼슬쯤으로 생각하며 살던 두 부자가 나란히 빚 보증과 코인으로 집안을 말아먹었잖아요. 어디 가서 칭찬받을 짓은 절대 아니고 자랑할 짓도 아니죠. 게다가 여자를 비하하는 시부와 여자에게 빌부터 편하게 살려는 전 남편은 행동은 다르지만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 여자를 편한 도구쯤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요. 두 사람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렇게 전해 듣고 보니 생각보다 형편없어서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시부와 시모가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부의 헛짓거리에 결국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시부가 마음을 곱게 썼으면 말이죠. 늙어서도 대접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좋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대접을 해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악독하게 마음을 쓰니 결국은 끝이 좋지 못한 거예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았다는 거죠. 저도 잊고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시모를 만나고서 기억이 촘촘히 떠오르더군요. 이런 시부모가 아직도 있나 하는 생각으로 제 사연을 써봤는데 어떠셨나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